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제가 오늘 7급 시험까지 있는 바람에 그 문제 보고 나느라고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숨이 되게 차네요. 오늘 서울시 9급, 7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7급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그런데 오늘 서울시 9급도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었고 7급은 9급보다 더 쉬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7급 시험을 보셨더라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오늘 서울시 9급은 약간 좀 함정도 좀 있었고요. 한 두 문제 정도는 함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문제가 쉬웠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항상 우리 행정학은 이게 선택 과목이라 뒤에 이제 있으니까 앞에 있는 다른 과목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예, 뻔히 알 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문제를 찍어서 보내준 우리 고마운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제가 그 사진 찍어 보내준 문제를 가지고 복원을 하면서도 혹시 이 학생이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데 중간에 한 두 문제 정도 실수를 했더라고요. 실수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만점 맞은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좀 잘 본 학생은 95점 만점을 맞았고 근데 실수를 한 두 개 정도 한 학생은 한 세 개 정도 틀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85점, 90점, 95점 만점 이런 분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완전히 판박이형 정형화된 기출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조금 A급, B급 거기서 출제 비율이 많이 높았고 그리고 좀 참신한 문제도 일부 있었는데 그거 한 두 문제 정도는 조금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행정학 서울시 9급은 이제 변별력을 잘 갖춘 그런 훌륭한 출제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러나 뭐 문제가 엉망인 건 아니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서울시도. 이 정말 옛날에 서울시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는 거의 국가직의 출제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그런 경향과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올해 서울시 9급은 조금 이제 쉬웠다. 7급도 이번 오늘 시험은 쉬워서 이제 이런 추세가 내년도에도 계속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건 금물이고 혹시 이 얘기를 이제 내년도 시험 보실 분들이 들으신다면 그 항상 이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나올까 말까 여태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까 말까 잠복돼 있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고득점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범위를 약간은 넓혀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인문에서만 다루는 뻔한 부분만 해가지고는 역시 한 70점, 75점 넘기야지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럼 오늘 서울시 9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공익에 대한 문제인데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문제로서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죠. 실체설과 과정설을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번 지문은 어때요? 1번 지문 과정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문제가 없죠. 서로 사익을 상호 조절하고 어떤 균형 상태가 되면 거기서 공익은 이제 결정이 된다. 맞고요. 2번은 어때요? 실체설. 실체설 중에서도 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효용을 전부 계산한 다음에 그 구성원의 구성원들의 총 효용을 특정 집단이나 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 약간 과정설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약간은 그러니까 실체설하고 과정설의 좀 절충적인 입장인데 실체설 안에도 그런 부류의 그 입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실체설인데 공동체의 가치나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 공공선이 존재한다. 맞고요. 네, 4번은 완전히 이거는 틀렸잖아요. 적법 절차만 잘 지키면 절차만 잘 지키면은 공익이라는 결과는 자동으로 노출이 되고 이제 국민 주권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
이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거를 공익에 반영해야 된다.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적인 공익관으로 과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적법 절차에 준수나 국민주권주의는 그거는 민주적인 공익관으로서 과정설에 해당한다라고 이게 돼 있고, 이거 적법 절차 준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거는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죠. 제 1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 문제는요. 1번의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 자, 이번 문제는 공직분류인데 이것도 어려움이 없었죠. 뭐 위금열, 군유등 갖고 푸는 문제인데, 자, 이번에 답은 이거는 3번이죠. 비슷한 유사한 광범위하게 유사한 성격의 직렬을 넓게 묶은 거, 이게 직군이죠. 이거는 맞고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자,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에서 이거는 뭐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지금 이거는 등급이죠. 등급 틀렸고. 자, 2번은요.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도 다른 직무의 직급이라고 한다. 직급은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한 직위의 군, 그걸 직급이라고 하는 거죠. 직급. 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직렬이라고 하는 거죠. 직렬. 이건 틀린 것이고. 자, 4번.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서 직렬을 세분한 거가 직류죠. 직급이 아니라. 동일한 직렬 내에서 분야가 특별히 유사한 직무들의 군, 이렇게 쪼갠 거, 직렬을. 그게 바로 직류거든요. 그러니까 직류라는 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이지 동일한 직급이 아니에요. 직렬을 세분한 거죠. 직렬 세분한 거.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예, 맞는 것은 3번만 맞겠죠. 직군. 자, 정책평가. 자, 우리 정책평가의 유형을 보십시오. 평가성 사정. 자, 그 다음에 협의의 형성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그 다음에 사전분석, 그 다음에 협의의 총괄평가, 그 다음에 메타평가. 그러니까 평가성 사정, 이거는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서 사전에 평가의 가능성, 소망성, 그걸 이제 평가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평가의 가능성, 소망성을 사전에 타진해 보는 사전평가고, 이거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금 평가한 이 체제, 평가한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의 어떤 그 절차, 그 다음에 평가에 사용됐던 자료, 이런 게 정확한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게 사후평가, 메타평가. 이건 사전평가. 자, 그런데 1번,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것인데요. 이제 1번은 종료된 후에 효과나 영향력을 평가하는 거 맞죠? 2번,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 평가 이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한 평가였냐, 이걸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죠. 평가 결과나 평가 자체, 체제 자체를 평가해서 평가의 어떤 오류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사후평가, 이게 메타평가 맞습니다. 자, 3번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나 총괄평가 실시한 후에 아니에요. 영향평가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걸 다시 평가하는 것도 메타평가고, 영향평가나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지금 평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능은 할 것인지, 사전에 이런 거를 타진해보는, 이게 바로 윌리엄 던이 말하는 평가성 사정. 사이비 평가나 의사평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후에.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집행 도중에 있는데 이게 좀 유동적일 때 잘못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그게 형성평가죠. 프로그램 모니터링 맞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어려움 없었죠. 여기까지는 다 맞으셨죠? 자, 4번. 지방자치의 두 갈래.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셨다면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는 영미,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 문제 없죠? 자, 2번.
주민자치가 본질적인 내용적인 실질적인 자치예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를 지방자치의 본질로 보는 그게 이제 실질적인 자치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국가라는 거하고 지방정부가 법적으로만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치를 하면 그게 자치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형만 자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보지만 여기서는 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보거든요. 이게 단체자치고 주민자치예요. 2번은 바뀌었죠.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바뀌었죠. 자, 3번 이것도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죠. 각 개별 법에다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 권한을 명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못하고, 그거 외에는 국가가 더 처리할 수도 없어요.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명시된 사무는 국가가 절대 개입을 못하고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다 해결해야 돼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틀렸네요. 우리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입법통제, 사법통제, 행정통제가 있는데, 입법통제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사법통제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통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통제니까 통제 강도가 낮아요. 주민자치는 이런 통제를 하는데, 우리 같은 단체자치는 사무를 위임하고 그 주무장관이 직접 그 사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행정상 통제를 하거든요.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보다는 행정 통제를 위주로 하는데, 이게 이제 통제 강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게 단체자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4번은 주민자치라고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1번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큰 어려움이 없었죠? 없죠? 5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또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나와서 조금 이런 문제를 거두고 조금 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가 더 들어가야 약간은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한테 유리할 텐데, 이번에 조금 좀 쉽게 나왔어요. 불만이에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불만. 여러분들 쉽게 나오면 좋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 변별력 있겠습니까? 자, 체제론 1950, 60년대. 인간과학적 관리론 1880년대부터 1910년, 20년대까지. 인간관계론 1930년대.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죠. 신제도론은 이게 유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1970년대 말서부터 90년대까지 70년대 나온 게 그게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예요. 80년대 나온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나온 게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이 레인지가, 범주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게 하나의 제도론만 있는 게 아니라 유파가 다양하고 여러 학문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1970년대 말서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 걸쳐져 있는 이론이에요. 197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고전기 상관항에서 과학적 관리 이론이 가장 고전적 이론이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신고전이 나왔는데 이게 인간관계론이고, 그다음에 현대적 행정이론 중에 출발로 이제 개방체제, 체제론이 나왔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행태론이 있었죠. 그리고 신제도론. 그러니까 요렇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해서 2번인 거죠. 자,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행정이론의 편찬,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40년대 중반의 행태론, 50년대 생체제론, 60년대 발전행정, 60년대 말의 신행정론, 70년대 초의 공공선택이론, 80년대라고 했는데 범주가 70년대 말서부터 한 90년대까지 걸쳐져 있어요. 주로 80년대 대표적으로. MPM은 80년대, 거버넌스는 90년대, MPS는 90년대 말, 거버넌스는 90년대 중반, 이런 식으로. 요즘 의외로 그 연도를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요거가 좀 헷갈려요. 60년대 말이 신행정론이에요. 네, 70년대 초가 공공선택 이론. 요거는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기점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1973년 오스트롬 부부 교수가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논문에서 공공선택 이론을 도입을 했죠. 그 시기. 신제도주의는 1970년대 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뭐 지금 이제 우리 9급 시험은 다 끝났지만 뭐죠? 7급 시험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분이 지금 어제 오늘도 제가 오전에 국가지 9급 최종 합격생들 부처 배치 상담을 했는데요. 상당수 학생들이요, 9급을 붙었지만 좀 7급을 해보고 싶다. 부모님이 권유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부처 배치 상담만 할 생각을 했더니 그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9급을 준비해도 거기에 또 만족을 못하고 7급까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7급을 보셔야 되는, 앞으로 볼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트 모더니티, 이거는 표현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이걸 이해만 하고 있는 분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죠. 이 포스트 모더니티는 시공을 초월해서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믿잖아요.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법, 패러다임 진리는 없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르다. 그게 이제 맥락적 진리라고 하잖아요. 상황 적응적 진리. 그러니까 맥락적 진리를 거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네, 타자에 대한 대상을 거부한다. 가장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옳지 않은 거, 맥락적 진리를 거부하면 안 되죠. 이걸 수용해야 되겠죠. 거부. 저도 제가 만약 시험 보러 가면 저도 순간순간 실수를 많이 해요. 뭘 보질 못한다. 거부를 수용으로 본다든지. 오늘도 제가 7급 문제를 보곤 하는데 그걸 정치 엘리트인지 기업 엘리트인지 7급인가? 9급인가? 9급인가 해서 제가 답을 좀 순간 잘못했는데 발표를 하고 보니까 제가 그걸 잘 못 봤더라고요. 저도 100점 못 맞을 것 같아요. 맥락적 진리를 수용한다고 해야죠. 수용. 거부가 틀렸죠. 타자에 대한 대상을 거부한다. 대상화라는 게 뭐예요? 물적 대상화. 조작의 대상이나 어떤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걸 이 아퍼레이션,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인식적 타자하고 도덕적 타자라는 게 있어요. 인식적 타자는 너와 나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너랑 소통할 필요도 없고 너는 항상 나의 분신이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국민, 너희들 통치자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소통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게 인식적 타자예요. 이렇게 되면은 타인을 어떤 그 소통이나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조작의 대상이나 어떤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객체로 전락시키게 되는데 그게 대상화예요. 대상화. 객체로 본다는 거죠. 대상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주체로 본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타자예요. 서로 소통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정한,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대상화가 아닌 것이죠. 그게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주체화로, 타자에 대한 주체화를 강조한다. 고유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그렇죠. 영역 간의 경계를 깨고 통섭, 연합학문적인 용어,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통섭, 학문 간의 경계를 타파한다. 경계 타파죠. 맞죠.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이것도 맞죠. 지금까지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해왔던 물질, 문명, 대규모의 관료 조직, 법제, 엘리트들의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을 속박을 했는데 이제 인간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행위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적 권력으로부터 인간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 해방주의를 비판주의를 표방하잖아요. 이거 맞는 거죠. 1번만 틀렸습니다. 자, 여기도 큰 어려움이 없었죠. 자, 7번.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들 다 만점이 돼서 변별력이 이제 없을 텐데 뒤에 한 두세 문제가 조금 좀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우선 지구의 장점, 옳지 않는 거.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근평이나 교육훈련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죠. 자, 우리가 교육훈련 수요라고 하면 그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에서 현재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측정해서 그 차이, 부족분, 이거를 교육훈련 수요라고 하고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을 알아야 되고 현재 공무원 능력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근평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현재 능력을 측정을 하려면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되는 능력,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근데 이거는 직무평가에서 나오잖아요. 직무평가. 그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직무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직무평가를 통해서 이거는 나와야 되고, 이건 근평을 통해서 나와야 돼. 이걸 뺀 게 교육훈련 시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는 이런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류, 직렬, 직군, 그 다음에 직급, 등급, 이런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종적, 횡적으로 명확하게 줍니다. 이게 너무 명확해서 좀 융통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을 만큼 권한과 책임 한계가 종적, 횡적으로 명확하다. 이건 직위분류제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3번 전문화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죠. 동일 직렬 내에서만 성장을 하고 전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뽑을 때부터 그 직렬이 요구하는 전문 교과목을 전문 과목을 시험을 쳐서 뽑고, 그러니까 이 직위분류제는 뽑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스페셜리스트 전문 행정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4번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서 불확실하고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직무 상황에서는 불리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 직류, 직렬, 직급, 이게 등급 이런 게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직무가 자꾸 바뀐다. 이 직렬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직무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게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직무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대응을 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자,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었죠. 틀렸다면 실수로 틀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틀린 문제가 있다면 순간 시간 놓고 하니까 안 보여서, 저도 문제 복원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7급도 복원해야 되고 또 빨리 한 1초라도 빨리 해서 올리려는 욕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것도 전 처음에 수용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거부한다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처음에 오늘 서울시 문제 보면서 이거 좀 변별력이 완전히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요구하는 문제가 그래도 대여섯 문제, 7, 8문제가 돼야 그 중에 실력이 변별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기업. 현금의 수납,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자산이죠. 자원이나 자산의 변동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 발생 시점에 따라 장부정량 인식하는, 이거 인식의 시점에 따라 이거는 발생주의죠. 이거는 발생주의. 현금의 수납에 따라 인식하면 현금주의고, 그다음에 이거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 이중 기록을 하고 차변과 대변의 합이 늘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대차대조표주. 이게 복식복이죠. 이게 복식복이 발생주의는 아니에요. 원래 개념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문제가요, 그렇게는 안 났지만 기억이 복식복이고 니은이 발생주의,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발생주의, 복식복이. 흔히 발생주의는 복식복이하고 결합해서 많이 쓰이고 현금주의는 단식복이하고 많이 결합해서 쓰이지만 이게 이퀄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발생, 니은은 복식해서 답이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여기까지도 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계를 인식의 시점과 기장 방식으로 보면 언제 수입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냐,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 이런 게 발생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하는 발생주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주의고, 그 다음에 장부 기장을 한쪽 면만 할 거냐, 차변되면 나눠서 이중 기록을 할 것이냐, 이중 기록하면 복식복이고 한쪽만 기장하면 단식복이고, 이게 이퀄은 아니지만 결합해서 많이 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요 두 개가 이퀄은 아니지만 결합해서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과 중심의 현대 재정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계가 인식의 시점에 따라 구분할 거냐, 기장 방식에 따라 구분할 거냐, 그 다르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큰 문제는 없었고, 자,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형화된 문제를 벗어났지만, 그러나 TQM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정도 문제는 나와줘야 돼요. 처음으로 지금 약간의 이제 응용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전통적 관리는 여기서 MBO를 포함하여 TQM 이전의 그런 관리를 말합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하였다. 그게 기계적 구조죠. 하부 조직을 기능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게 기계적 구조고, TQM은 프로세스, 절차를 중심으로 흐름별로 편제한 게 그게 수평 구조잖아요. 팀제.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세요. 전통적 관리는 개인별로 업무를 분업 할당을 해서 개인별로 보상을 하는 그런 체계잖아요. 개인별 분업. TQM은 팀별 협업이잖아요. 팀별 협업. 팀 내에서 정확히 맞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3번 의사결정을 할 때 상층부가 모든 독단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리는 당연히 정보체계가 상층부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정보체계가 운영이 돼요. 그러나 TQM 같은 경우는 새로 학습을 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고 하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거든요. 특정인이 결정을 하고 하급자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보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4번. 성과가 낮다라고 할 때 전통적 관리는요, 개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개인이 게으를 피웠거나 안 한 거죠. 개인별로 분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TQM은 개인별 분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도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해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팀워크라는 거는 개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조직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이 TQM에서는 성과가 낮은 그 원인을 관리자가 동기유발이나 팀워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전통적 관리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안 한 것이고 개인적 책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혔어요. 이게 반대예요. 자, 약간 4번 지문은 약간 자주 보는 지문은 아니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전통적 관리와 TQM의 차이를 보면 전통적 관리는 기능 중심의 기계적 구조, 이거는 프로세스 중심의 수평 구조, 개인별 분업, 팀별 협업, 정보를 상층부가 독점하고 그 결정을 위한 정보 지원 체계를 해야 되고, 이거는 구성원과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성과가 낮을 때 근로자 개인 책임, 관리자의 관리 책임, 개인별 보상, 팀 보상, 그 다음에 대내적인 자기 맡은 그 주어진 업무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고객에 봉사하거나 환경 변동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지향적 목표를 추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상해주는 사업평가 관리, M표가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예방적 관리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10번 문제를 보실게요. 지방자치법상, 이번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단체 사무 처리, 이것도 우리가 다 수업 때, 심화 때 했고, 문제도 좀 뭐 풀어본 적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그런 관처 사무는요, 시도가 맞잖아요. 딱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만 국한된 사무는 거기서 해야 되고, 둘 이상 걸쳐 있으면 그게 이제 광역행정사무니까 그거는 시도가 처리하는 것이죠.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서로 시도가 할 수도 있고 기초도 할 수 있고 서로 경합하면 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 찍어준 우리 그 고방한 학생이 참 끝까지 열심히 정말 했는데 이 문제에서 탁 실수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웃고 있을 텐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참 피눈물이 나겠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3번을 요거가 맞다고 했더라고요. 요거를 이게 틀렸는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입니다. 기초도 할 수 있고 광역도 할 수 있을 때 기초 우선입니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잖아요. 쉬운 거였는데. 그리고 이 4번 같은 질문은 우리 최근에 서울시 동형 문풀 대비 특강할 때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이거 쭉 문제도 내고 제가 연구를 했었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같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요, 아예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딱 법에다 자치법 9조 2항에 딱 걸어놨어요.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건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3번. 틀린 거가요. 자, 11번.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11번도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인데 이것도 우리가 탈신공관리론 나올 때가 됐다, 잘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문은 좀 길었지만.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공공선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공관리론이 나왔잖아요. 네, 공공선택 이론은요, 무조건 정부는 잘못했다. 가급적 이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모든 걸 해야 된다. 네, 그게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것도 정부 실패를
얘기를 했고 여기는 그 대응책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정부를 거의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고 완전히 이거는 물론 여기도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부 실패를 또 문제를 삼았다는 게 이걸 이제 개성한 거는 맞는데 그러나 공공선택 이론처럼 완전히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으로 다 주자 그런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되면 시장 실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NPM에서는요 부정하는 정부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방향 잡기 역할을 하면서 다만 이런 그 경쟁 원리나 시장 기제를 도입을 해서 관료제의 어떤 성과를 높여서 정부 실패를 막자는 거지 정부 역할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거나 공공선택 이론보다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기본소득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설사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놓쳤다 하더라도 이게 맞나 틀리나 뭐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히 틀린 게 있어요. 2번 어디 2번 틀렸잖아요. 첫 줄은 맞는데 통치 역량을 강화하면 이것도 맞아요. 정부의 통치 역량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고 구조적인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집권이나 재규제를 강화해야 돼. 이게 틀려요. 축소하고 이게 확대가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치행정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집행기능을 떼서 일선이나 지방에 너무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틀렸어요. 확대하고 축소가 바뀌었어요. 요게 틀렸고, 요건 맞고. 자, 3번 피터스 시신참탈, 시장, 참여, 유연조, 이게 신축적 정부 모형이죠. 연성정부. 저통제, 이게 탈규제 모형입니다. 저통제가. 공무원들을 너무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말자. 내부 규제를 줄이자. 탈규제.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시신참탈.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결과 중심 방향 잡기 기업가 경쟁 공유 이런 걸 강조했다면 거버넌스는 이와 반대로 약간 너무 시장으로 다 넘기는 거 좀 문제가 있다. 방향 잡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시장과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신뢰해서 정부의 역할이 기업가가 아니라 관료의 역할이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 다음에 NPM이 고객을 강조했다면 이 거버넌스는 임무를 더 중시했죠. 임무. 자,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거예요. NPM하고 거버넌스를 비교한 표에 보면 다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문이 길고 잠깐 생각을 필요로 했지만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그런 거라 그러나 좋은 문제였어요. 이런 정도 문제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하자. 그리고 재집권하는 재규제를 강조했어요. 강조. 자, 조직의 문화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은 어때요? 정체성. 문화는 보이지 않는 조직의 경계를 제공하잖아요. 과천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사람, 뭐 세종시에 근무한 사람 이게 행태나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밥 먹고 돈 내는 스타일, 문화, 뭐 더치페이 하는 부처, 그다음에 뭐 쫀쫀하게 그렇게 하냐 내가 다 낼게. 뭐 이런 광화문의 부처,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문화만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왔구나, 세종시 사람이구나, 과천 사람이구나, 광화문 사람이구나 알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제공하면서 조직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이게 순기능이죠. 그 다음에 문화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공통된 규범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을 없애고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형성시키기도 해요. 규범과 문화에 일탈된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또 이제 뭐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규범적 접차체. 그러니까 조직이 형성되면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갔을 때 물론 거기에 공식적인 규범도 있고 하지만 문화를 통해서 회식 문화, 뭐 점심값 내는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조직의 동화되고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되는 구성원들을 똘똘 본드처럼 묶어주는 그런 규범적인 접착체 역할을 한다는 게 또 문화의 순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4번이 이게 틀렸죠. 자, 조직의 문화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띱니다. 한 번 형성되면 오래
지속이 돼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조직이 성숙해야 되거나 변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쇠퇴, 없어져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도 조직의 문화라는 게 항상 지속성과 안정성을 띠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발목을 잡는 저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역기능을 보시면 조정과 통합의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번 조직의 어떤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화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변화와 개혁,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러나 잘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1번 로이는 정책 결정 및 집행. 물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상대적으로 집행 과정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있고 로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이 두 학자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로이는 결정 여기는 집행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결정이 없는 게 아니고 결정이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을 당연히 보셨어야 돼요. 근데 2번을 보니까 2번 뭐 어때요? 배구 규제잖아요. 로이는 배구 규제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로이가 정책에 배구 규제를 도출하는 그 논리 근거가 중요하다고 그 최근에 심화 수업이나 우리 문제풀이에서 이걸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강도하고 강제력이 적용되는 대상 여기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하고 강제력이 적용되는 대상 영역이 자, 강제력이 아주 간접적이냐 아니면 직접적 강도 높게 적용되냐. 그 다음에 강제력이 적용되는 그 영역이 개인의 행동, 개별에 미치느냐 아니면 사회 전체 환경. 사회 전체적인 부의 분포를 바꾼다든지 사회 전체의 국민 전체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부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이나 이런 거고 재분배는 복지정책인데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거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거든요. 특정 개인한테 이득을 나눠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정부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총체적인 성격을 띈다. 구성정책. 권총 게임이라고 하죠. 권총 게임. 총체적이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에게. 그러니까 요거는 부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부의 분포를 전부 바꾸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인 부의 분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강제력도 또 강하니까요. 이건 강제력은 없죠. 정부가 뭐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서 개인들한테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들한테 주로 혜택이 주거나 서비스가 나누어지면서 강제력이 좀 약한 게 배분 정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강제력은 좀 약한 거고, 이거는 강제력은 센데 이게 개인들, 예를 들어 진입규제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만 하고 삼성은 하지 마라 하면 기아나 현대만 이득을 보고 삼성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익이 개별 집단에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획과 지대추 같은 다원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로그롤링 포크배럴 같은 그런 철의 삼각 같은 모형이 나타나고, 이건 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엘리트들이 주도를 하거나 설득하거나 수번해야 되는, 이게 중앙정부가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게 가장 강제성이 높은 정책이니까요. 그다음 이거는 정부 조직 신설이나 이런 정당이 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구성 정책은 권총 게임에서 권위적 성격, 총체적 성격,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의 성격, 밀고 당기는 그런 게 나타난다. 재분배는 엘리트. 그래서 이게 강제력이 행사되는 방법이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개인에게 강제력이 주로 행사되냐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냐에 따라 배구 규제를 나눈 거예요. 배구 규제. 로이의 정책 유형이 이렇게 도출된다는 그 논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게 거기서 상당히 깊이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깊이 있게. 자, 그래서 이 질문이 2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강제력 행사 방법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부분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 이거는 제임스 윌슨이 빈집이 온다고 규제 정책의 그 비용을 소수가 부담하느냐 전체가 부담하느냐 분산되느냐, 그래서 n분의 1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요거를 제임스 윌슨이 규제 정책의 유형을 빈집이 온다고 얘기할 때 썼던 기준이지, 로이가 배구 규제를 구분할 때 썼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수준이 높은 문제였고,
자칫하게 틀릴 수가 있었던 문제. 자, 3번은 이건 로이의 잼베 정책, 사회보장 정책, 그 다음에 구성 정책은 선거구 조정, 기관시설 맞고, 리프라 프랭클린은 분경보제를 얘기했잖아요. 분경보제, 분배 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 그다음에 규제 정책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보호적 규제를 얘기한 거죠. 일반 대중이나 약자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특별한 집단에게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뭐 오염시키지 마라. 기업한테 최저임금을 줘라. 약자나 일반 대중이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게 보호적 규제죠. 그러니까 4번은 맞고요. 그래서 2번이 이게 틀렸어요. 로이의 정책 유형 배후 규제가 도출되는 논리, 근거 이걸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희비가 갈렸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틀리셨어요? 좀 부디 맞았기를 바라고요.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예산과 법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는 예산이 법률 형식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고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의결만 해주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률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산과 법률의 성립 요건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도 법률을 변경 수정할 수 없고 법률로도 예산을 개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성립 요건이나 효력,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법리상으로 예산이 법률이잖아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 법률이 동일하니까 이게 서로 상호간에 그게 가능해요. 변경할 수가 있는. 자, 1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 거부를 행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거든요. 이건 맞겠죠. 자, 2번 어때요?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당연히 불가능해요. 법률로서도 예산을 수정 변경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법률은 입법 방식이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가 있지만 정부도 법안을 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예산이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제 요소가 받아들여져서 정부도 법안을 낼 수가 있어요. 원래 대통령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부도. 그래서 정부만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법률과 달리 예산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예산의 그 증액이나 이건데요. 법안은 국회가 아예 전면 폐기해 버릴 수도 있고 의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일부 수정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도 있고 정부 동의 없이. 그러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은 자유롭지만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는요 정부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정부 동의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게 맞겠네요. 이게 틀린 거는 2번만 틀렸죠. 14번은 답이 2번이 되는데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13번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14번은 큰 문제 없고, 15번. 이거 보시면 예산과 법률의 차이, 우리 표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서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예산은 법률보다 구속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법률의 하위 효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는 있죠. 하위 효력을 갖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법률이 예산보다 상위라고 해서 법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효력은 법률이 우위지만 서로 상호 간의 수정 변경은 안 돼요. 유연해 볼까? 요거도 최근에 동형 문풀이나 이런 거 끝까지 좀 순한 커리를 밟지 않은 학생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당연히 이거 맞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틀리면 이제 저희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맞춰야 돼요. 반드시. 자, 우리가 위원회가요, 2원설도 있고 3원설도 있고 4원설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2원설은 단순히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원설은 요 행정위원회를 다시 나눠가지고 의결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이렇게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4원설은 요 사이에다가 또 조정위원회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독립규제위원회를 또 넣잖아요. 그래서 자조, 행독 이렇게 하는 게 4원설이고, 그다음에 자문, 의결, 행정 이렇게 하는 게 3원설이고, 자문하고 행정위원회로만 나누는 게 2원설인데, 우리 법에서는 행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는 2원설을 따르고 있죠. 법에서는요. 이렇게만 구분해라. 그래서 이거는 관청의 성격을 띠고, 이거는 띠지 않고, 요거는 띠고, 요거는 상임위원이 없고, 요거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법률로서만 설치하고, 요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불용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원설에 따르면 학자들은 주로 이제 삼원설, 사원설을 많이 주장해요.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근데 삼원설이 자문위원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거예요. 자문만.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결정권도 없어요. 자문만. 그런데 의결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결정권. 어떤 그럴까요?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 국토부의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땅을 팔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이 도로 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나 보상을 해줄까? 어디까지 수용할까? 몇 평이나 이런 거를 심사 결정하는 기구가 토지수용위원회예요.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막 가서 강제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결정만 하는 보상금 이런 결정만 하는 거예요. 예, 결정만 하지 집행권은 없어요. 집행권은. 행정위원회는 자문은 아니고요. 직접 결정을 하고 구성위원회 결정을 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는 그 밑에요 사무기구가 있어요. 사무기구, 사무처, 사무국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또 사무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도 사무국이 있고 거기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는 그게 행정위원회예요. 이건 거의 다른 행정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제가 최종 국가직 9급 합격생들 부처 배치 상담을 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다 독립된 관청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별로 튀어가 나오고 거기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좋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좋은 부처죠. 좋은 성적으로 국가직에 합격하시면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위원회가 삼원설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하고 의결권, 집행권이 없습니다. 의결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을 하는데 집행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행정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뭐냐면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가 만약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유관단체로 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심사해서 저건 잘못 갔으니까 안 된다. 그 기관장한테 해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결정. 그런 경우는 뭐 결정해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집행권 같은 거 필요 없는 기구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의결위원회예요. 근데 행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의결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는 그런 완전 순수한 행정관청과 같은 그런 위원회예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이게 맞네요. 이게 맞죠? 2번은 어때요? 행정위원회 예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맞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예요. 틀렸고 3번 행정위원회는 관청으로 맞죠. 결정권이 없다. 이게 틀렸네요. 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이다. 자문하고 조언하고 지원하는데 그게 개선일까요? 아니죠. 참모죠. 위원회는요 자문기관이고 자문기관은 넓게 보면 참모 조직이에요. 주로 조사, 분석, 자문, 조언, 권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뒤에 이거는 맞는데 개선기관이다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것도 어려움이 없었죠. 자, 아까 13번 하나 조금 까다로웠고요. 16번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 저도 조금 잘못 봤어요. 언뜻 보고 이 정치 엘리트라는 이 말을 좀 놓쳤거든요. 그냥 엘리트만 생각을 했거든요. 엘리트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답이 1번으로 안 돼 있고 3번이나 뭐 이렇게 답이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건 출제자가 좀 오류를 범했거나 의도에 따라서 답이 유동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치. 이 원래 엘리트로는 유럽에서 있었죠. 과두제 철치 2080 법칙, 파레토, 머스카, 미첼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 유럽의 엘리트론은 정치 엘리트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50년대 미국으로 넘어와서 밀지 헌명 기억나시죠? 밀지 헌명. 밀스가 얘기하는 지위접근법, 그다음에 헌터가 얘기하는 명성접근법. 그래서 밀지 헌명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엘리트론이에요. 1950년대.
근데 미국 엘리트론은 정치 엘리트 이론이 아니에요. 군산 복합체나 기업인 관료, 기업가 관료 이런 엘리트거든요. 그 해설 한번 보시면은 주로 변호사, 기업인, 고위 관료, 기업가, 변호사, 관료 이런 엘리트가 기업 엘리트예요.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민간에도 엘리트가 있다는 거죠. 민간에도. 미국 사회는 이게 엘리트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유럽식의 똑같은 그런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기업 엘리트 쪽이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소수가 그냥 담배 피우면서 결정을 하면 기업가, 관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깜깜한 방에서 결정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아무 반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걸 받아들이더라, 수용하더라. 미국 사회도 사실상 엘리트 사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미국의 엘리트론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헌터입니다. 명성접근법. 똘똘 뭉쳐서 많이 배우고 응집력도 있고 동료의식이 강한 그런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 16번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16번도. 틀렸을 수가 있다면 16번, 13번이 좀 틀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로버트 아레 다운, 이 사람은 이제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엘리트론을 비판을 했죠. 엘리트가 모든 정책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분야마다 영역별로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엘리트가 획일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그렇다면 엘리트들이 일률적으로 모든 정책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론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다른 다운론을 완성시킨 사람인데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초기의 다운론은 아예 엘리트를 인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못했지만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조금 더 발달한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엘리트가 모든 정책을 다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다른 행동을 하고 행태를 보이고 형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지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엘리트를 움직이는 거는 일반 대중이다. 일반 대중, 이익집단이나 일반 대중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맞고요. 네, 4번 신다운론이 고전적 다원주의는 순수 다원론은 정부는 완전히 중립적인 심판관 역할밖에 못한다는 건데 신다원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생겨서 정부의 비호를 받는 제가 그 삼성을 말한다라는 김용철 변호사 사례까지 설명드리면서 신다원론은 정경유착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비호받는 특권적인 우월적 집단이 존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런 유착을 막으려면 이제는 선거 가지고는 안 되고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선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선거 가지고 안 되고 정부 내부의 어떤 기구의 분화가 필요하다. 권력의 분화가 필요하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동으로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이익 집단의 그게 다 정치권으로 침투가 된다는 거고 엘리트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제는 보시면 이 집단 간의 경쟁, 다운론을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인정하면서 이 집단이 다 동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부하고 어떤 유착에 대해서 비호를 받는 우월적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과의 정부하고의 유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내부 기구 분화가 필요하다. 그걸 대안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1번만 틀렸어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공직윤리 가장 옳지 않는 거 요거는 우리 숫자 우리 수업 때 많이 얘기했죠. 미화 100불 이상은 신고 등록을 해야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이선제 주치행 재산 등록 4급 이상은 등록이고 1급 이상 정무직은 공개지요. 그러니까 요거 맞고 2번도 맞고 3번, 자, 5급 이상이 4급 이상이 등록 대상이고 1급 이상이 공개 대상이지만 우리 심화 때나 우리 좀 그 문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7급 이상 중에서도 원래는 4급 이상이지만 세무, 회계, 감사, 건축, 토목, 환경 등의 어떤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세무, 감사, 회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대민 업무,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7급 이상도 등록을 해야 돼요. 7급 이상도. 약간 이권이 개입되고 부패 소지가 있는 그런 병무도 들어갑니다. 세무, 회계, 병무. 세무, 회계, 감사, 검찰사무,
병무도 들어가요. 건축, 토목, 환경 이런 대민 업무. 여기는 7급 이상도 등록 대상이에요. 물론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지문도 맞는 것이고요. 4번을 하면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4급 이상 공무원과 그러니까 퇴직 당시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맞나요? 아니죠.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의무는요. 퇴직하기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직무와 연관된 기업체 3년간 못 가죠. 세월호 사고 이후에 2년이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에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 퇴직 후 5년간 못 가죠. 5년, 3년, 5년, 5년. 그래서 이게 3년인데 이게 2년이라고 지금 되죠. 2년.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것도 어려움이 없었고. 18번은 이제 또 너무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때 내부 통제가 아닌 거. 정당, 언론, 이익집단 이런 건 다 외부 통제죠. 요거는 행안부가 조직과 정원 가지고 통제하는 이게 교차기능 조직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기재부가 예산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 감찰은 직무감찰 기능을 이제 감사원이 하잖아요. 이거는 독통기관,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독립통제기관인 감사원에 의한 통제예요. 요거는 기재부, 행안부, 이거는 교차기능 조직. 요거는 외부 통제. 자, 이거는 뭐 거의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 맞으셨을 것 같고. 자, 19번 행정 이념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디목은 기술적 능력, 기계적 능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을 주장했다. 따라서 돈과 수치만 가지고 능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 만족에 기여를 했는지 산출이 이게 전반적으로 능률을 따져보자는 소셜 이피션시 맞고요. 2번 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면서 그때 민주성의 이념이 나왔는데 그 민주성으로 연결된 이념이 바로 사회적 능률이에요. 사실상 민주성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맞고. 3번 어때요? 3번? 틀렸죠. 수단이나 과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능률이고, 그러니까 적은 투입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산출을 낼 거냐 이게 능률이고, 산출이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 이게 이제 효과잖아요. 요건 능률이고 요거는 효과고. 그래서 이 능률은 수단적 개념이고 요게 목적적 개념이에요. 요게 양적 개념이고 이건 질적 개념이고요. 따라서 산출을 투입액에 비교하면 능률이고 산출을 목표에 비교하여 판단하면 이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효과, 목표 달성도. 이게 훨씬 더 질적이고 목적적이고 기능적 개념이라면 요거는 기술적이고 좀 양적이고 수단적 개념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반대가 돼. 3번이 틀렸고 4번 합법성.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면 안정되고 공평하고 일관된 행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장점인 반면 법이란 건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어떤 그 목표의 전환, 동조과잉 그리고 형식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직무평가 방법.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 등급기준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분류법이라고 했죠. 분류법. 지금 점수법 물었거든요. 분류법. 그 다음에 대표직위를 선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점수를 보정해서 점수법의 어떤 임의성이나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늦게 고안된 요소 비교법이다. 이건 분류법. 요소 비교법. 자, 3번. 직무상호 간의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 직무하고 직무를 서로 종합적으로 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서열만. 이게 서열법이죠. 자, 제가요, 점수법 하면 무조건 직무평가기준표가 나와야 된다고요.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구성요소를. 이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문제 찍어 보내준 우리 고마운 학생이 이것도 실수를 했더라고요. 두 문제를.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서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으로 그걸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는 그게 점수법이죠. 여기에 맞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사실 이 두 문제 외에는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맞아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건 정말 실수한 학생들한테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 두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맞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95점 정도 아니면 실수 정말 안 하고 다 정확하게 접근을 했다면 만점을 맞거나, 하나 정도 실수했으면 95점이 나와야 되는데 한두 개씩 실수를 해서 85점. 그런데 보통 아무리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실수를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시험은 제가 볼 때는 85점이나 90점 정도면은 오늘 학기야 국가직 최종 합격생들 부처 배치 상담할 때 보니까요, 행정학을 뭐 65점 받고도 합격한 학생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높은 등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보통 합격생들의 오늘 쭉 이렇게 최근 상담을 물어보면 행정학 몇 점 맞았니? 물어보면 대부분 90점, 85점, 뭐 그 선이 많아요. 만점도 물론 있지만 85점, 90점 정도면 고득점을 한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그러니까 합격생들이 어느 부처 가고 싶으냐 이렇게 상담할 때 물어보니까요, 상당수 학생들이 문화재청 가고 싶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가서 문화재 한가로운 어디 유적지 같은 데 가서 그냥 푹 좀 쉬고 싶어요. 일주일은 괜찮죠. 일주일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1년, 3년 해봐요. 우울증 걸려, 우울증. 너무 적적하고 우울증 걸리고 현대 문명과 등지면서 어디 산속에서 유적지에서 산다는 게 하루 이틀은 되지만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워낙 힘드니까 이제 그런 데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시고 조용히 이제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7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박차를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해설 강의 이만 끝낼게요. 고맙습니다.